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코 ATX 세션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FMC API 소개 및 사용 방법이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API 활용을 위한 사전 설정 그리고 API 익스플로러를 활용하는 API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션 진행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의 Q&A 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표에 보이시는 ATX 코리안 이 이메일 주소로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궁금한 사항이 생각나셨으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 안내가 발송되는데요. 이 부분 체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서영 프로가 내용을 발표하겠고요. 그리고 산영 프로도 패널리스트로 어,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간을 저희 오늘의 발표자인 남서영 프로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스티님,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방화벽에 관련된 두 번째 세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P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어젠다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API는 그 운영보다는 개발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API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우선은 이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FMC에서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API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FMC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FMC에서 API를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API 익스플로러라는 툴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툴을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또 API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FMC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P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CLI와 GUI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뒤에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붙습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장비들과 정보 교환을 하는데 보통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보를 수정하는 이렇게 보통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API를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끝나요. 그러면 당연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작업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앞부분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이 들어갔다는 거는 개발과 연관이 있고요. 응용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A라는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 데이터 또는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능, 자원, 그리고 많은 서비스를 이렇게 A라는 시스템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이 A 시스템의 기능이나 자원들을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A라는 시스템은 B 응용 프로그램이 이런 자원들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서비스 창고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AP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이 REST API나 RESTful API는 API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REST API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한 형식인데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시스템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원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자원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려면은 이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구분을 해서
이름을 붙여서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게 더 쉽게 구분이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ST API는 이런 자원을 이름으로 구분을 해서 표시해 놓고 이 자원들을 보다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 창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있는 자원 또는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각 자원의 이름을 붙여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왜 API를 사용을 해야 할까요? 이 API의 가장 큰 장점은 장비 간의 인터그레이션, 통합, 다른 하나는 오토메이션, 자동화인데요. 장비 간의 통합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계시는 DNAC와 ISE 통합, 그리고 ISE와 SNA 통합, 혹은 CQX와 모든 보안 장비들과의 통합, 이렇게 API가 장비들 간의 통합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과 장비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장비와 장비 간의 상호작용에 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CLI나 GUI는 사용자가 장비와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CLI는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는 명령을 작성을 하거나 GUI는 요 이미지와 아이콘을 포함한 그래픽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PI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장비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DNS에 여러 대 스위치와 라우터 장비를 추가하고 싶어요. 혹은 ISE에 여러 대 스위치와 라우터 장비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DNS의 API를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을 IS의 네트워크 장비 리스트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API를 통해서 ISE에 등록된 엔드 장비와 엔드 유저의 정보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API는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과 정보를 가져오는 작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IS에 접속해서 네트워크 장비 리스트에 장비를 이렇게 수동으로 추가를 한 게 아니라 DNS의 API를 통해서 추가를 했기 때문에 두 장비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S는 그 HTTP 혹은 HTTPS 프로토콜을 통해서 ISE API로 접속을 하지 ISE GUI로는 절대 접속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ISE GUI로 접속을 하면은 DNS에서 사용자 마우스를 컨트롤해서 ISE GUI 화면에서 옵션을 선택해서 네트워크 장비의 IP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을 하고 추가하고 이런 작업들을 절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API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든 건 저희 시스코 제품에 관련된 통합인데 API는 이게 오픈형 인터페이스라서 사실 시스코 제품 말고도 타사 제품들과의 통합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충분한 개발 지식을 갖고 계시면은 모니터링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여기에 여러 제품들의 정보들을 긁어와서 하나의 화면에 뜨게 할 수 있고요. 모니터링을 위해서 여러 제품들을 모니터링을 위해서 여러 제품 그 화면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개발한 또 하나의 화면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새로운 GUI를 개발을 하면은 업무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는 여러 방식으로 자주 이용이 되고요. 두 번째 장점은 자동화. 예를 들자면은 API를 이용해서 저희는 방화벽에 IP 블랙리스트를 추가하고 싶어요. 혹은 ISE에 유저 정보를 넣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냥 바로 GUI 화면으로 가서 넣으면 되지. 우리가 왜 굳이 API를 이용을 해서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만약에 한두 대 방화벽에 그 블랙리스트를 추가하는 거면은 사실 GUI에서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두 대가 아니라 몇십 대 방화벽에 그리고 한 번 추가하는 게 아니라 회사 요구에 따라서 한 시간에 한 번씩 블랙리스트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과연 GUI 화면에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블랙리스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매 1시간마다 몇십 대의 방화벽에 들어가서 추가만 하면은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작업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넣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럴 때 API를 이용을 해서 이런 작업들을 정확하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API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지금 여기에 또 리스트 API라고 나왔는데요. 얘 풀네임이 여기 풀네임이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인데 여기 앞에 RE는 리소스 자원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원 또는 데이터이고요. Presentational 얘는 표현이라는 뜻인데 이걸 이름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의 자원을 이름으로 구분해서 응용 프로그램들이 요청한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서 너무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이 REST API는 어떤 통신을 주고받고 하려면은 얘가 규약이 존재를 하는데 그 규약으로는 또 웹서버와 관련된 웹 프로토콜인 그 HTT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통신과 상당히 유사하게 어떠한 자원을 호출하고 받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그 어떠한 웹을 접근을 하려면은 브라우저의 검색창에 URL을 넣어서 통신을 시도하잖아요. 이 API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떠한 자원의 내용을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서 API는 URI를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URI와 URL이 차이가 뭐냐? URL은 여러분 흔히 웹주소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자원을 식별하고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려주기 위한 그런 규약이고 URI는 URL처럼 자원을 식별을 하지만 그 특정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요 URL은 URI의 서브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URI가 URL이 상위 집합이기 때문에 URL도 근본적으로 URI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RI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이 호스트 도메인 정보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요. 이 호스트에서 내가 호출하고자 하는 자원의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이 경로가 리소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소스 경로까지 다 정해지게 되면 이 자원을 찾아서 내가 어떤 질의를 던질지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파라미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URI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FMC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메소드가 get으로 되어 있고 내가 필요한 URI 경로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서버는 해당 경로에 따라서 내용을 받고 다시 이렇게 클라이언트에게 리턴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REST API 자원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요 FMC에서 제공하는 API 구조를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렇게 변수로 들어가는 부분은 중괄호로 표시를 해놨고 뒤로 갈수록 더 디테일한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리퀘스트 URI를 보시면은 만약에 FMC에 도메인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 도메인의 UUID를 미리 지정을 해놔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중에 하나의 도메인의 액세스 폴리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은 요 URI를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시스템은 이 UUID가 가지고 있는 폴리시 중에서 액세스 폴리시를 찾아서 그 정보를 저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파일 폴리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URI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RI 경로만 보더라도 대충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겠다고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웹 프로토콜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웹 프로토콜에서 리퀘스트를 할 때는 관련된 메소드들이 사실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HTTP 프로토콜에서 지원을 하는 메소드는 여기에 나와 있는 4개뿐만이 아니라 더 많긴 한데요. 현재 저희 FMC에서 지원하고 있는 메소드는 이렇게 그냥 4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원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때는 get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요. 포스트 메소드는 어떠한 객체를 새로 생성을 할 때, 풋은 이미 있는 객체 내용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을 할 때, 딜리트는 말 그대로 어떠한 자원을 제거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메소드를 선택을 하고 URI를 넣어서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시스템에서는 여기에 대한 리스폰스가 오겠죠. 리스폰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자주 보게 되는 요 몇 개 응답 값을 보시면 200으로 떨어진 애들은 어떤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포스트 메소드로 어떠한 객체를 생성하는 요청을 했는데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생성이 되면은 201, 응답값이 오게 됩니다. 아래 400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다 수행이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400 배드 리퀘스트는 내가 요청한 값이 정상적인 포맷이 아니어서 시스템이 이해를 못할 때, 401은 우리가 API를 요청하기 전에 토큰을 이용해서 인증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 단계가 누락이 되거나 expired가 되면은 401로 나와요. 404는 다원이 없는 위치로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나중에 API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코드와 메시지들이 이게 다 바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같이 오기 때문에 코드 값이 대응되는 메시지가 뭔지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그 FMC에서 사용하는 API들이 그 다른 솔루션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슬라이드인데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요 FMC의 REST API 요 부분이고요. 요 FMC REST API를 파트너거나 자체 개발한 툴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호출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FMC뿐만 아니라 요 FTD 장비를 관리하는 FDM도 REST API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랑 마찬가지로 AP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툴을 이용을 해서 또 FTD 장비에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체로 개발한 툴에서 뭐 FMC나 FDM의 정보를 API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API 관련된 소개였고요. 오늘 세션의 두 번째 내용이죠. 요 FMC에서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API 활성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FMC에서 API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API가 활성화되어 있는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으로 들어가시려면 그 FMC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서 컨피그레이션에 간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REST API Preference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Enable REST API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디폴트로는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API를 사용하기 전에 더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 사용자 계정 관련해서입니다. 보통은 FMC에서 웹 UI 어드민 계정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 계정을 가지고 API 그 익스플로러로 로그인해서 API 작업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FMC에서는 이게 중복 로그인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은 저희가 그 API 작업을 할 때 어드민 계정으로 API 익스플로러로 로그인해서 그 API 그 익스플로러 화면만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PI를 통해서 액세스 폴리시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생성이 되었는지는 요 API 익스플로러와 FMC GUI 화면 요 세션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중복 로그인이 안 되다 보니까 또 API 익스플로러로 로그인해서 사용하면은 FMC 세션이 끊기고 FMC로 로그인하면 API 세션이 끊기고 그러면 또다시 로그인해서 저쪽에서 또다시 로그아웃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API 전용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각 세션마다 각각의 계정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얘가 세션이 끊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첫 번째, 어, API, REST API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거. 두 번째는, API 전용 계정을 하나 더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업을,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체크를 하셨다면은, FMC에서 API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API 익스플로러라는 툴은 얘는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처럼 보이시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API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폴리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더 디테일한 URI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동일한 URI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도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URI 하나를 선택을 해서 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파라미터와 리퀘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포맷도 나오고 요 리스폰스 대한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리스폰스 샘플이 다 나와 있고 대충 어떠한 값에 어떠한 밸류가 붙는구나를 충분히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기능이 여기에서 바로 테스트해서 리스폰스 값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는 편리하고요. 이렇게 여기 파라미터와 이렇게 파라미터와 이런 값들을 다 내용을 적어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execute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PI 익스플로러는 웹으로도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 보시는 이 주소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요 API 익스플로러 요 내용만 추가를 해서 넣으면은 바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익스플로러에서 요 get 메소드는 어떠한 내용을 조회를 할 때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요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요 리밋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한을 둔다는 뜻인데 결과물이 많을 경우에 몇 개씩 나눠서 보여주는데 사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물을 25개씩 잘랐을 때 내가 세 번째부터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 바로 위에 또 옵셋이라는 메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3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과물부터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셋하고 리밋은 이 페이징 기능으로 같이 사용이 가능하고 이 아래 expand 같은 경우에는 그 나온 결과 값에 더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서 true를 선택하면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요 기능이 생긴 이유가 그 API 익스플로러에서 리스폰스 값이 보기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도메인 UUID 요 값만 나오고 이 값에 대한 이게 어디에 대한 값인지 설명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 값이 뭐 글로벌 도메인의 UUID인지 아니면 따로 만든 도메인의 UUID인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expand 얘를 그 true로 하고 다시 요청을 하면은 더 추가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API 작업을 할 때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옵션이고요.
계속해서 이 API 기능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열 몇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 중에서 서치라는 기능은 FMC 7.0부터 추가로 제공이 되는 기능이고, 옵젝트하고 폴리시는 기존의 기능에서 7.0대에 와서 API로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들이 더 추가가 돼요. 6점대에서는 그 스노트 룰과 관련된 API를 제공을 하지 않았었는데 7.0대 와서는 또 스노트 룰에 대한 조회를 하거나 추가를 하는 이런 기능들이 더 제공이 됐고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7점대에는 그 스노트 룰이 2 버전하고 3 버전으로 또 나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2를 쓸지 3를 쓸지 선택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 API는 스노트 3 버전의 룰과 정책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스노트 2에서는 얘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각 기능마다 그 API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URI가 이게 점점 길어지고 점점 더 이 세부 정보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세부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이 안에 ID 값들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액세스 룰에 오브젝트 아이디를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요 get 메소드 요 URI가 필요하죠. 근데 보면은 얘를 알려면은 컨테이너 UUID를 알아야 되네. 아니면은 오브젝트 아이디, 컨테이너 UUID, 도메인 UUID를 다 알아야 되네.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아이디는 어디에서 탔냐? 바로 위쪽에는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브젝트 아이디를 불러오려면은 컨테이너 아이디를 또 알아야 돼요. 얘는 어디에서 찾냐? 바로 위쪽에는 요 get 메소드, 도메인 UUID만 있으면은 컨테이너 UUID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처음 시도를 했을 때는 이게 많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뭐 아이디를 넣어서 시도를 해보고 내가 찾는 아이디 값이 맞는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이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대충 요 URI를 한번 확인을 했을 때, 얘네들을 찾으려면은 대충 어떤 URI를 선택을 해서 먼저 불러오면 되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데모로 들어가서 요 API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우선은 일단 제가 준비한 데모는 7.0 버전이고요. 요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조건을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먼저 API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보시려면은 여기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주시고 컨피그레이션 여기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롤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아래에 REST API Preference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Enable REST API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얘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두 번째로 확인할 게 원활한 AP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API 전용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눌러서 이번에는 아래 유저로 들어가고요. 보시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계정이.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터 유저를 누르고 여기에 원래 계정이랑 분간을 하기 위해서 네임을 앞에 API를 더 붙일게요. 그래서 API 어드민 이렇게 하고
패스워드 설정을 해주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 와서 꼭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계정이 하나 더 생겼다고 창이 뜨게 됩니다. 디폴트로 얘가 이네이블이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API 익스플로러로 로그인이 가능하겠죠? 로그인하는 방법은 일단 앞에 도메인을 따오고 이렇게 도메인 따오고 뒤에 API를 붙이셔야 되겠죠? 잠시만요. API하고 슬러시 API 익스플로러 그러면 이렇게 바로 로그인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제가 방금 생성한 계정을 넣고 사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시다시피 제가 전용 계정으로 로그인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가 로그인해도 또 FMC 세션이 안 끊기죠. 끊길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계정으로 원래 있던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일단 얘를 로그인하면은 얘가 바로 로그아웃이 돼요. 그래서 또 얘를 보려면은 여기서 다시 로그인 해야 되고 얘가 끊기고 요런 상황이 상황이 생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계정을 2개 만들어 주시면.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REST API 킥스타트 가이드 링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PI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요, REST API 익스플로러를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걸 클릭해서 안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아마 FMC가 버전마다 API 가이드가 나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7.1 버전을 열어보면은 REST API에 대한 소개부터 API 익스플로러로 들어가는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API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API 기능 목록들이 쭉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디바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거하고 연관된 디테일한 URI와 요 옆에 메소드까지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내용,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JSON 타입의 포맷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시간으로 테스트를 하시려면은 여기에 트라이얼 아웃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SQL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코드 200 아래 원하는 내용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CLI 버전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URI가 이 디바이스 리코드 정보를 가져오는 URI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execute를 하게 되면은 여기 리스폰스 바디를 보면은 처음 봤을 때는 얘가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정보들을 보고 다시 이 FMC 화면으로 와서 얘가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로 가서 보면은 여기 FTD 장비 이름 여기 이렇게 FTD 장비 이름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각 FTD 장비의 이름과 이 장비의 이름과 아이디를 이 컨테이너 UUID를 보여주는구나라고 대충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살펴보시고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얼추 어떤 내용들이 결과 값에 포함이 되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툴이 좋은 점이 보시면은 보통은 개발 환경에서는 파이썬이나 리눅스 계열의 OS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툴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코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도 이렇게 바로바로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에 이렇게 도메인 UUID 그리고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토큰, 이런 토큰 정보들도 다 나와 있어서 별도로 내가 명령어를 그쪽에서 더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되고요. 요 아래에 이렇게 웹 주소도 다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요 API 익스플로러의 URL을 내가 이용을 해서 FMC가 관리하는 요 FTD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의 IP 정보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툴을 사용을 해서 불러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IP 정보들을 보려면은 방금 저희가 사용했던 게 이 디바이스 리코드잖아요. IP를 보시려면은 일단은 그 중에 한 개 FTD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정보를 불러와야만이 그 IP를 알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정보를 어떻게 불러오냐. 요 스크롤 쭉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피지컬 인터페이스라는 URI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를 내가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지 않아도 대충 보실 수 있는데 얘를 내가 실행을 하려면은 필요한 변수 값이 도메인 UUID하고 컨테이너 UUID예요. 그래서 이 URL을 실행하기 전에 이 두 UUID 값을 알아야만이 얘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도메인 UUID는 보통은 다 이렇게 여기서 다 제공이 돼요. 근데 이 컨테이너 UUID는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냐? 얘는 방금 저희가 봤던 이 디바이스 리코더 안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방금 저희 실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HQFTDA라는 이 FTD 장비에 이 아이디가 컨테이너 UUID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URL을 실행을 해서 내가 확인하려는 FTD 장비의 이 아이디를 내가 알아낸 다음에 방금 보셨던 피지컬 인터페이스라는 URL을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제가 나중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얘 이름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HQFTDA라는 장비. 그리고 다시 이 아래에 인터페이스 URI로 가서 이 인터페이스 URI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도메인 UUID는 디폴트로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UUID만 더 집어넣게 되면 파일이라 하고 SQ 눌러주면은 이렇게 코드 200에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리스폰스 바디를 보면은 이렇게 이 장비에 포함이 된 각종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00, 01, 뭐 02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01 보시면은 01 인터페이스 아이디 얘가 이 01 인터페이스에 해당된 또 고유의 아이디 이름. 근데 보셨을 때 아이디는 알겠는데 내가 찾으려는 IP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URI를 더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1을 내가 찾고 싶다 하면은 이 아이디를 또 복사를 해야 합니다. 또 복사를 해서 이 값을 한번 IP 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또 확인을 하냐? 바로 이 아래를 보시면은 여기에 오브젝트 ID 여기 get 메소드의 오브젝트 ID 이 URL로 들어가서
방금 저희가 복사했던 그 제로원 그 인터페이스의 요 아이디를 여기에 넣으면은 얘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오브젝트 아이디 방금 저희가 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여기에 넣어주고 컨테이너 UUID는 아까 저희가 복사했던 컨테이너 UUID 얘 두 개를 다 넣어주고 도메인 UUID 넣으실 필요 없죠? 트라이락 하고 execute 하면은 또 200으로 값이 떨어지죠? 보시면은 이 인터페이스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01, 인터페이스 관련 정보, 그리고 스크롤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FTDH 뭐 HQ FTDA라는 요 FTD 장비의 요 제로원 인터페이스 IP 주소가 진짜 13.50으로 떨어진 IP 주소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 장비죠. 자꾸 다른 게 클릭이 되네요. 요 장비로 내가 들어가서 인터페이스를 찾죠. 제로원 인터페이스 보시면은 13.5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까지 제가 모두 3번의 URI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필요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URI를 찾고 이 URI에서 어떤 값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 값들을 받아올 수 있는 다른 URI도 찾는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 번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작업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용이 조금 다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를 통해서 이 액세스 컨트롤 룰을 하나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생성할 이 액세스 컨트롤 룰은 이름이 블락토 114, 액션은 블락 차단. 조건은 두 가지를 넣었어요. 하나는 시큐리티 존의 HQ inside, 데스티네이션 존의 HQ outside. 네트워크 조건을 넣었어요. 소스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대역, 데스티네이션은 호스트. 그래서 이 네트워크 대역에서 발생이 되는 트래픽들 중에서 이 호스트로 가는 이 트래픽만 내가 차단을 하겠다라는 이런 액세스 룰입니다. 그래서 이 룰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 API 익스플로러에서 이 폴리시 기능 아래에 룰 하나 생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액세스 룰 하나 만드는 URI 보시면은 여기에 필요한 값이 컨테이너 UUID와 도메인 UUID 이 두 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URI를 찾아야 되겠죠. 보시면은 저희가 그 생성할 룰이 요 시큐리티 랩이라는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제일 위에 겐 메소드에 액세스 폴리시라는 URI를 사용을 해서 요 시큐리티 랩이라는 정책에 사용을 해서 요 시큐리티 랩이라는 얘 아이디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큐리티 랩이라는 아이디가 요 컨테이너 UUID 값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룰이 이 시큐리티 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컨테이너 UUID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URI를 사용해서 컨테이너 UUID 받아오고 도메인 UUID 어차피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얘 둘만 사용하면은 룰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라고 얼추 다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룰 하나를 생성을 하려면은 이 룰의 이름부터 조건, 액션까지 다 포함이 돼야 돼요. 보통은 이 포스트 메소드는 뭔가를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 안에 리퀘스트 바디라고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바디에 내가 이 룰에 넣을 조건이나 이름 이런 내용들을 더 집어 넣어줘야 이렇게 완성된 룰 하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떻게 넣을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데모 환경으로 넘어가서 환경이 여기에 넘어와서 우선은 방금 보셨던 얘를 다 끄고 방금 보셨던 그 포스트 메소드의 URL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시 쪽에 얘죠? 요 포스트. 그러면은 이렇게 바디라고 나왔어요. 요 바디에 이제 생성할 룰에 포함된 내용들을 적어 주셔야 하고요. 어떻게 적는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얘를 적어주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얘 말고도 더 필요한 정보가 요 컨테이너 UUID 무조건 넣어 주셔야 되고 도메인 UUID 있죠? 그러면 요 컨테이너 UUID를 먼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받아오려면 바로 위에 있는 얘를 실행을 하면 되고요. 보시면은 넣을 게 도메인 UUID밖에 없어요.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바로 차리럿 하고 execute를 눌러보면은 200으로 뜨고 보시면은 이 정책 이름이 security lab ID 얘가 컨테이너 UUID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내가 복사를 하고 다른 데 먼저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받아왔으면은 다시 이쪽에 가서 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바디를 어떻게 적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처음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API 익스플로러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스크롤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execute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example value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도 보실 수 있고 여기 아래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example value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은 이런 결과값이 나올 것이라고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ody를 어떤 포맷으로 적을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이 밸류들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걸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예를 드렸을 때 액션은 alert, 요 정책의 룰 이름은 룰 1.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뭐 변수 값을 사용했으면 이런 형식으로 넣고 더 아래를 보시면 소스 조는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조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맷을 내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를 바디에 붙인 다음에 요 필요한 값을 빼고 요 필요 없는 애들은 다 삭제를 하고 요 필요한 값에 요 name이나 id 요런 애들을 수동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룰 네임하고 액션, 시큐리티 존하고 데스티네이션 존은 이런 방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트워크 관련된 거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래를 보시면은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 뭐 데스티네이션 IP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것도 방법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은 요 옆에 모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모델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소스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이런 기능인데 요 옆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리터럴하고 오브젝트가 있는데 저희가 생성한 룰은 아까도 보셨지만 그 네트워크 조건에는 오브젝트를 넣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대역과 호스트 IP 주소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브젝이 아닌 리터럴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클릭하고 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리터럴스를 내가 넣으려면은 타입하고 밸류를 넣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도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하고 밸류만 적으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디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됐는데 다시 example value에 들어가 보면은 요 security 존하고 요 소스 존하고 destination 존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름 적고 타입을 적으면 되는데 아이디도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스 존에 인용할 오브젝이 아마 이 방화벽에 오브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오브젝 중에 어느 오브젝을 쓰겠냐. 이름은 요거고 요 오브젝 아이디도 이렇게 넣어주셔야 인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바디를 적기 전에 얘도 알아야 돼. 내가 인용할 오브젝트 아이디도 먼저 알아야만이 바디를 적을 때 얘도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얘를 어디에서 찾냐? 오브젝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오브젝 기능으로 가서 바로 위에 있죠? 여기에 가서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검색을 바로 해서 security 존, security, 어머, security 존 하면은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보를 알아와야 되기 때문에 get 메소드 얘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도메인 UUID 필요하고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러면 try이라 하고 SQ 누르면은 200으로 떨어지고 이 방화벽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오브젝 내용하고 얘하고 해당되는 아이디 값이 다 true로 나오게 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성할 액세스 룰에 인용이 될 게 하나는 HQ 인사이드, 다른 하나가 HQ 아웃사이드 두 개예요. 그러면 HQ 인사이드 얘하고 이 아이디 값을 제가 다른 데 복사를 해 놓고 HQ 아웃사이드하고 이 아이디 값을 또 다른 곳에 제가 복사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미리 다 해 놓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들어가서 바디를 적을 수 있어요. 오브젝을 닫고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try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다 넣지 않겠고요. 제가 전에 미리 작성한 이 바디를 그대로 붙여서 넣을게요. 넣은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이런 방식으로 썼어요. 액션은 블락. 그리고 얘는 enable true. 요거는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name은 블락2 114 이렇게 적었고요. 소스 네트워크를 적어야죠. 소스 네트워크가 방금 뭐예요? 오브젝트가 아니라 리터럴즈를 저희가 선택을 했잖아요. 리터럴즈, 타입하고 밸류만 적으면 됐잖아요. 타입은 이게 대역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밸류가 그 대역을 적어주고 얘를 다 적었으면 이젠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 적어야 되죠. 리터럴즈. 타입이 뭐예요? 얘는 대역이 아니라 호스트가 IP 주소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타입이 호스트, 밸류가 요 밸류 이렇게 적고 얘 두 개 다 적었으면 이제 데스티네이션 존, 소스 존을 넣어야 되겠죠. 아까 보셨던 그 모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HQ outside, 이거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특별히 상관은 없는데 outside, ID 적고 타입은 security. 얘도 이렇게 적었고요. 이러면 제가 원하는 정보들은 이런 방식으로 제가 다 적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아래 컨테이너 UUID 다 적고 SQ 버튼을 누르면은 201로 떨어졌죠. 기억나시나요? 201로 떨어지는 거는 무언가를 하나 생성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보면은 내가 이런 걸 생성을 했다. 블락이고 이런 룰을 내가 생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FMC로 가서 진짜 룰이 하나 생성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MC로 와서 폴리시 아래에 액세스 컨트롤에 들어와서 시큐리티 랩이죠. 여기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맨 아래에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inside, outside. 이거는 제가 사전에 만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사전에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에러가 떠요. 왜냐하면은 여기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생성을 못해서 400으로 떨어지는 에러가 떠요. 그래서 200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API를 통해서 여기에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세스 룰을 생성을 하시려면은 먼저 이 룰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보고, 만약에 이 조건들 가운데서 오브젯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오브젯 아이디 값도 미리미리 다 찾아내고,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뭐 컨테이너 UID가 필요한지, 오브젝 아이디를 더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미리 사전에 다 찾아두신 다음에 또 작업을 하셔야 나중에 바디를 적을 때 필요한 정보들도 다 적을 수 있고 아래 조건들도 파라미터 아래 조건들도 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데모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갈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FMC REST API는 지금 현재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JSON 포맷을 사용하고 있어요. 방금 보셨다시피 다 그 JSON 포맷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이 가능한 이 HTTP 메소드는 네 가지, get, post, put, delete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고, 계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MC UI 계정하고 API를 사용하는 스크립트 계정을 따로 나눠서 사용을 할 것으로 부장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이었고요. 시간을 다시 저희 호스트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수영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Q&A 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션은 9월 2일, 역시 금요일인데요. ISE 활용 방안 및 추진 계획 소개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앞서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저희에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전부 5점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Q&A 창에 올라온 질문을 보면은 질문 한 개 올라왔습니다. API를 통해서 설정 변경 완료했으면 또 이 변경 내용을 FMC에서 FTD로 디플로이 작업을 해야 하나요? 라고 올라왔는데요. 프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뭐 포스트나 딜리트 메소드 상관없이 일단은 설정을 변경을 했으면은 무조건 디플로이 작업을 해야, 그러니까 FTD에 푸시를 해야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 근데 FMC GUI로 들어가서 디플로이 작업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API에도 디플로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URI가 있어요. 그래서 API를 사용을 해서 룰을 변경을 한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디플로이 URI로 이걸 이용을 해서 디플로이 마무리 작업까지 다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호스트님 네. 저한테 네, 아니요. 저한테 따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네. 네, 질문이 잠시만요. 질문이 액세스 컨트롤 룰을 API로 생성을 할 때 룰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정보도 API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룰 하나 생성을 할 때 방금은 제가 룰 생성할 때 얘가 디폴트로 맨 밑에 깔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나는 얘를 첫 번째 놓겠다.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놓겠다. 이렇게 순서도 API에서 정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전에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서 요 바디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얘를 다시 한번 로딩을 해서 플래시로 들어가 볼게요.
볼게요. 사실 제가 조건을 방금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요거 빼고도 뭐 변수 값이나 뭐 VLAN이나 조건을 사실 여러 개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아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음, 이거는 다 조건이고 아마 얘가 맨 쪽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일단 FMC에 있는 룰 하나를 불러와서 거기에 요 룰 넘버가 들어간 정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요걸 API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포맷으로 이렇게 룰 넘버를 넣는지 메일로 회신을 드릴게요. 지금 메일 남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메일 주소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메모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네,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프로님 계신가요?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저희 프로님 세션이 끊긴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희 그 어, 다음 주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주에는 저희 IS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되시면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